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 벽에 걸린 달력엔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짜가 있다. 오늘은 김영훈의 60번째 생일이다. 하지만 집안은 축하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식탁 위엔 미지근한 미역국 한 그릇만이 쓸쓸히 놓여 있고 영훈은 혼자 촛불도 없는 생일상 앞에 앉아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훈입니다. 오늘 60세가 되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제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아내는 아침부터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고 아들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거실 한편에서는 TV가 켜져 있고 뉴스에서는 경제 불황과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영훈은 멍하니 뉴스를 보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아내 순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온다. 여보, 준서가 큰일 났어.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데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영훈의 얼굴이 굳어진다. 30대 중반인 아들 준서는 몇 년 전부터 지인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왔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3억이 넘는다고 해. 그리고 여보, 미안한데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야겠어. 영훈의 손이 떨린다. 이 집은 그가 30년간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으며 모은 돈으로 산 유일한 재산이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까지 모든 생활비를 대고 손자 양육비까지 지원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하나도 못했다. 이 집만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순희 씨, 잠깐만요. 이 집은 우리가 늙어서 살 곳인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 소리를 해. 준서가 죽겠다고 하는데. 순희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녀는 영훈을 쳐다보며 냉정하게 말한다.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했잖아. 지금 아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도와주지 않을 거야? 영훈은 할 말을 잃는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해 왔는데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아무도 그를 걱정해주지 않는다. 아들은 빚을 졌다고 연락도 안 하고 아내는 그의 유일한 재산을 내놓으라고 압박한다. 여보,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생각해보세요. 준서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신혼집 보증금, 손자 양육비.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가족을 위한 일을 거부했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순이는 영훈의 말을 끊으며 소리친다. 영훈은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본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을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도 제대로 사본 적이 없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가족 때문에 번번이 거절했다.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준서가 나타난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옷차림도 며칠째 씻지 않은 듯 지저분하다. 준서는 영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린다. 아빠, 제발 도와줘.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약속해. 영훈은 아들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든다. 아들이 자신을 찾는 것은 언제나 돈이 필요할 때뿐이다. 평소에는 안부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준서야, 아빠가 돈이 많은 줄 아니? 나도 이제 60살이야. 곧 은퇴하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빠는 아직 젊잖아. 10년은 더 일할 수 있어. 준서의 말에 영훈은 씁쓸하게 웃는다. 자신의 나이와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아버지를 평가하는 아들. 그리고 그런 아들의 편에 서서 남편을 압박하는 아내. 영훈은 자신이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닫는다. 좋아. 알겠다. 영훈은 고개를 끄덕인다. 아들의 울음소리와 아내의 압박, 그리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습관이 그를 굴복시킨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영훈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본다.
60세 생일,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과연 이것이 자신이 꿈꾸던 60세의 모습일까? 영훈의 눈가에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린다. 한 달 후 영훈은 은행에서 나오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손에는 3억 원 대출 승인서가 들려있다. 30년간 살던 집을 담보로 잡힌 것이다. 그는 바로 준서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고마워 아빠. 정말 고마워. 이번엔 꼭 성공해서 갚을게. 준서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난다. 하지만 영훈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든다. 과연 아들이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할까? 한 달이 지나도 준서에게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다. 가끔 전화를 걸어봐도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는다. 영훈은 점점 초조해진다. 은행 이자만 해도 월 500만 원이 넘는데 자신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준서가 뭐 한다고 하던가요? 영훈이 순이에게 묻지만 순이도 아들과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한다. 불안한 마음에 영훈은 직접 준서를 찾아가기로 한다. 강남의 한 고급 술집. 영훈은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한다. 준서가 친구들과 함께 비싼 양주를 마시며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옆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앉아 있고 테이블 위에는 수백만 원짜리 양주병들이 놓여 있다. 준서야. 영훈의 목소리에 준서가 고개를 돌린다. 순간 준서의 얼굴이 굳어진다. 술에 취한 듯 붉어진 얼굴로 영훈을 쳐다보며 짜증스럽게 말한다. 아빠, 여기까지 왜 와? 창피하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사업 빚 갚는다고 해서 돈을 준 건데. 아, 진짜 답답해.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스트레스 풀어야 일도 하지. 준서는 영훈을 무시하며 다시 술잔을 든다. 그의 친구들도 영훈을 흘껏 쳐다보며 수군거린다. 영훈은 참담한 기분으로 그 자리를 떠난다. 집으로 돌아온 영훈은 순이에게 오늘 본 일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순이의 반응은 의외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준서도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 한 번 정도 술 마시는 걸 가지고. 한 번이요? 3억 원을 유흥비로 쓰고 있는데 한 번이라고요?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순이는 영훈의 말을 믿지 않는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영훈은 절망감을 느낀다. 아내조차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2주 후 영훈의 예감은 현실이 된다. 준서는 3억 원을 모두 탕진하고 연락을 끊어버린다. 영훈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이미 이사를 간 후다. 영훈은 준서의 친구들을 통해 소식을 듣는다. 준서가 여자랑 해외로 도망갔다고 들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영훈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이다. 이제 3억 원의 빚은 온전히 영훈의 몫이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영훈은 순이에게 말하지만 순이의 대답은 차갑다. 나는 모르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뭐라고요? 지금까지 당신도 함께 결정한 일인데.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어. 당신이 아들 생각해서 한 일이잖아. 순이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 영훈은 아내의 변한 모습에 경악한다. 위기의 순간에 가족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는 것이다. 한 달 후 영훈은 더 큰 충격을 받는다. 순이가 이혼 서류를 내민 것이다. 이혼하자.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 순이 씨,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힘들 때일수록 함께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0년? 그 3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돈만 벌어오는 기계 같은 남편과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순이의 말은 비수처럼 영훈의 가슴을 찌른다. 자신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들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다. 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그건 당신 일이야. 나는 친정으로 갈 거야. 순이는 차갑게 말하며 짐을 챙긴다. 영훈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본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다. 혼자 남은 집에서 영훈은 주변을 둘러본다. 가족 사진들, 아들의 트로피들, 아내의 화장품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만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영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한다. 60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돈도 집도 가족도 모두 사라졌다. 평생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를 버리고 떠났다. 영훈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다. 3개월 후 영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한때 말끔한 정장 차림의 회사원이었던 그는 이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새벽거리를 걷고 있다. 손에는 큰 자루가 들려 있고 그 안에는 하룻밤 동안 주운 폐지들이 가득하다. 집을 경매로 넘기고 나서도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영훈은 원룸 월세방으로 이사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고시원으로 옮겼고 이제는 그마저도 버거워하고 있다. 아저씨, 또 왔네요. 폐지 수거업체 사장이 영훈을 보며 말한다. 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루 속 폐지를 꺼낸다. 하룻밤 동안 주운 폐지값은 고작 10,000원 남짓이다. 요즘 경쟁이 심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미안합니다. 영훈은 아무 말 없이 돈을 받는다. 10,000원으로는 하루 식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나이 때문에 어디서도 취업이 되지 않고 공공근로도 경쟁이 치열해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영훈은 근처 김밥 천국에 들어가 가장 싼 라면 하나를 주문한다. 뜨거운 라면을 먹으며 그는 과거를 회상한다. 한때는 부장 직책으로 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라면 한 그릇도 아껴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아빠,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영훈이 고개를 든다. 멀찍이서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 순간 영훈의 심장이 뛴다. 준서의 아내, 자신의 며느리 지은이다. 아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지은이 영훈에게 다가오며 눈물을 흘린다. 영훈은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돌린다. 한때 자신이 아껴주던 며느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지은아,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 있어요. 준서 오빠는 연락이 안 되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녀도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영훈은 며느리와 손자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 아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이도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고맙지만 나는 괜찮다. 너희만이라도 잘 살아라. 영훈은 지은의 제안을 거절한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와 손자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영훈에게 돈을 건네려 하지만 영훈은 받지 않는다. 그날 밤 영훈은 고시원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며느리를 만난 일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한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다음 날 영훈은 공공근로 면접을 보러 간다. 구청에서 하는 환경 정비 일자리다. 하루 8시간 일하면 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영훈에게는 소중한 수입원이다. 김영훈 씨, 나이가 좀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면접관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영훈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일할 수 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간절한 영훈의 모습에 면접관들이 동정심을 느낀다. 다행히 영훈은 공공근로에 합격한다. 첫 출근 날, 영훈은 20대 젊은이들과 함께 거리 청소를 한다. 빗자루와 쓰레기통을 들고 거리를 다니며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을 줍는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지만 영훈은 참고 견딘다. 아저씨, 혹시 전에 뭐 하셨어요? 함께 일하는 젊은 동료가 궁금해하며 묻는다. 영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한다. 회사 다녔어. 어떤 회사요? 그냥 작은 회사야. 영훈은 자세한 말을 피한다. 한때 자신이 대기업 부장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다. 지금의 자신과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영우는 혼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다. 편의점에서 산 가장 싼 김밥이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인다.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한 남자. 영훈의 눈이 커진다. 박민수. 30년 전 함께 사업을 하다가 영훈을 배신하고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간 친구다. 영훈은 그 사건으로 큰 빚을 지고 한동안 고생했다. 하지만 지금 민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명품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완전히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다. 영훈의 가슴에 분노가 치솟는다. 자신을 배신하고 성공한 친구를 보니 참을 수가 없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은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데 사기를 치고 도망간 친구는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영훈은 주먹을 꽉 쥔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을까? 선량하게 살아온 자신은 벌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는 것 같다. 영훈의 마음속에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그날 저녁 영훈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박민수를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30년 전의 배신 그리고 지금의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민수가 운영하는 회사 주소를 알아낸 영훈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으로 향한다. 죄송하지만 약속 없으시면 안 됩니다. 리셉션 직원이 영훈을 막는다. 영훈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경계하는 것이다. 영훈은 한참을 기다린 끝에 간신히 민수를 만날 수 있었다. 30층 최고급 사무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민수는 고급 의자에 앉아 영훈을 맞이한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상과 다른 표정이 떠오른다. 놀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가득했다. 영훈아, 정말 오랜만이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는 영훈의 변한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은 듯하다. 영훈은 30년 동안 품어온 분노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민수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 당황한다. 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남의 돈 가지고 도망가서 이렇게 성공했으니 기분이 좋겠어. 영훈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인다. 영훈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30년이 지나서야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영훈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지만 민수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낸다. 영훈아, 나는 너를 계속 찾고 있었다. 30년 동안 말이야. 민수가 파일을 열어보이자 그 안에는 영훈에 관한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다. 영훈의 회사 이력, 가족 상황, 최근의 어려운 처지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게 뭐야? 내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너를 찾게 했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내 죄를 갚고 싶어서. 영훈은 파일 속 사진들을 본다. 자신이 공공근로를 하는 모습, 폐지를 줍는 모습, 고시원을 드나드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영훈의 손이 떨린다.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영훈아,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어. 내가 나를 믿고 맡긴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죄야.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영훈은 혼란스럽다. 30년 동안 복수만을 꿈꿔왔는데 정작 민수를 만나니 상황이 전혀 다르다. 그럼 왜 그때 연락하지 않았어? 왜 30년이나 지나서야? 용기가 없었어. 너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리고 민수가 말을 멈춘다. 그는 깊은 숨을 쉬고 난 후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는다. 영훈아, 나 췌장암 말기야.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어. 영훈의 몸이 굳어진다. 복수를 하려고 왔는데 상대방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거짓말이지? 병원 진단서 볼래? 이미 3번의 수술을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해. 민수는 서랍에서 진단서를 꺼내 보여준다.
영훈은 그것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30년간 품어온 분노와 복수심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영훈아,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날 내가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은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어. 민수는 30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당시 그들이 투자한 사업에는 조폭들이 개입되어 있었고, 민수는 영훈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도망간 것이었다. 조폭들이 너를 찾고 있었어. 투자금을 못 갚으면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상황이었어.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그들의 추적을 내게로 돌린 거야. 그럼 너는? 나는 10년 동안 숨어서 살았어. 겨우 정착한 후에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항상 너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어. 영훈은 충격에 빠진다. 30년 동안 자신이 미워했던 친구가 사실은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다. 자신의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는다. 민수야,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아니야, 영훈아. 내가 나를 미워할 만했어. 나는 너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30년간의 오해를 푼다. 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영훈아,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민수는 금고에서 통장과 열쇠 하나를 꺼낸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너를 위해 모아둔 돈이야. 그리고 이 열쇠는 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야. 민수가 건넨 통장을 보고 영훈은 깜짝 놀란다. 잔액이 10억 원이 넘는다. 30년 동안 민수가 자신의 목까지 함께 모아둔 돈이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 너는 가족은 어떻게 하고? 내게는 가족이 없어. 결혼도 못했고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 이 돈의 주인은 원래 너야. 민수는 영훈에게 열쇠도 건넨다. 이 열쇠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작업장 열쇠야. 내가 젊었을 때 목공예를 배우고 싶어 했던 거 기억나? 그때 내 꿈을 이루라고 만들어둔 곳이야. 영훈은 30년 전 자신이 민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한다. 당시 회사에 다니면서도 언젠가는 나만의 목공예 공방을 갖고 싶다고 했던 젊은 시절의 꿈 말이다. 너,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친구의 꿈을 어떻게 잊겠어? 그 작업장에는 최고급 목공 도구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이미 몇 개의 주문도 들어와 있고.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영훈을 바라본다. 영훈아, 진정한 인생은 60세부터야. 이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봐. 영훈은 민수의 말에 감동을 받는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너를 30년이나 오해하게 만든 내가 미안하지. 한 달 후 민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난다. 영훈은 장례식장에서 민수를 마지막으로 배웅한다. 30년간의 원한이 용서와 감사로 바뀐 순간이었다. 장례를 치른 후 영훈은 양평의 작업장을 찾아간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아담한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최고급 목공 도구들이 정렬되어 있고 다양한 목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와! 영훈은 감탄사를 연발한다. 민수가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해뒀는지 알 수 있다. 작업대 위에는 편지 하나가 놓여 있다. 영훈아, 이제 내 꿈을 이뤄라. 나는 하늘에서 내 성공을 지켜볼게. 마이너스 민수. 영훈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작업대에 앉아 처음으로 나무를 만져본다. 거칠지만 따뜻한 나무의 질감이 그의 마음을 위로한다. 이제 시작이구나. 영훈은 6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매일 아침 일찍 공방에 나와서 목공예 작품을 만든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간다. 인터넷으로 목공예 강의를 들으며 독학으로 기술을 익혀나간다. 3개월 후 영훈의 첫 작품이 완성된다. 간단한 나무 의자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첫 작품이다.
그는 그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6개월 후 영훈의 공방은 소문이 나기 시작한다. 그가 만든 목공예 작품들의 품질이 뛰어나고 특히 전통 기법과 현대적 디자인을 조화시킨 가구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한다. 영훈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했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영훈은 자신이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다. 평생 회사 일만 하다가 60세에 찾은 진짜 천직이었다. 그런 어느 날 공방 문 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난다. 바로 준서다. 1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내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준서의 모습은 초라하다. 옷은 구겨져 있고 수염은 길게 자라 있으며 전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다. 아빠. 준서가 조심스럽게 영훈을 부른다. 영훈은 작업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본다. 예전 같았으면 반가웠겠지만 이제는 복잡한 감정이 든다. 준서야, 어떻게 여기를? 아빠가 여기서 사업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준서는 공방 안을 둘러보며 감탄한다. 정말로 영훈이 이런 실력이 있는 줄 몰랐던 것이다. 뭐 때문에 왔니? 영훈이 직접적으로 묻는다. 준서가 자신을 찾아오는 이유는 뻔하기 때문이다. 아빠,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아빠 돈을 그렇게 써서. 준서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한다. 하지만 영훈은 그의 진심을 의심한다. 진짜 뉘우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돈이 필요해서 오는 것인지. 그래서 뭘 원하는데? 아빠, 저도 아빠 사업 도와드릴게요. 저도 온라인 마케팅은 잘 아니까. 역시나 준서의 속내가 드러난다. 영훈의 성공을 보고 다시 기댈 곳을 찾으러 온 것이다. 준서야, 너는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해. 나는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아빠, 제발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아빠 사업 키워드릴게요. 준서는 간절하게 매달린다. 하지만 영훈은 단호하다. 안 돼. 너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아빠가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요? 저 아빠 아들인데.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영훈을 향한 분노가 섞여 있다. 그럼 아들답게 행동했어야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도망가는 아들이 어디 있어? 영훈도 목소리를 높인다. 이제는 예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이 앞선다. 아빠도 이제 잘 사시면서 왜 저만 못 살게 하세요? 내가 못 사는 건 내 선택 때문이야.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마. 준서는 영훈의 변한 모습에 당황한다. 예전에 무조건 아들 편을 들어주던 아버지가 아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래. 발로 뛰어서 일자리 찾고 내 손으로 벌어서 살아. 영훈의 말에 준서는 화를 낸다. 아빠 정말 독하시네요.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완전히 달라졌네. 그래, 나는 달라졌어.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준서는 영훈의 단호한 거절에 분노하며 공방을 떠난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며칠 후 다시 나타나서 영훈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아빠, 제가 인터넷에 아빠 험담 올리면 사업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 영훈은 아들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준서는 실제로 온라인에 영훈을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준서의 행동을 비난하고 영훈에게 더 많은 동정과 지지를 보낸다. 결국 준서의 계획은 실패하고 그는 더욱 비참한 처지가 된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게 된다. 영훈을 모함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진다. 한편 순이도 영훈의 성공 소식을 듣고 다시 연락을 해온다. 하지만 영훈은 그녀와의 대화도 거절한다. 이미 이혼한 사이이고 어려울 때 떠났던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영훈은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락하는 것을 지켜본다. 하지만 그는 복수의 쾌감보다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했다면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여전히 탐욕에만 빠져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게 진짜 권선징악이구나. 영훈은 혼자 중얼거린다. 선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악한 사람은 스스로 몰락하는 것. 60세에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다. 2년 후 영훈의 영훈공방은 국내 최고의 수제 가구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의 작품들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해외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그가 개발한 한국 전통 기법과 북유럽 디자인의 융합 스타일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방도 확장했다. 양평의 본점 외에 서울 강남과 부산에도 매장을 열었고 온라인 쇼핑몰의 월 매출은 5억 원을 넘어선다. 더 중요한 것은 영훈이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서 젊은 창업자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공방을 찾은 20대 청년 창업자가 영훈에게 인사한다. 영훈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창업 자금도 지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그가 도운 젊은 창업자들은 50명이 넘는다. 기술은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나누어 줄 때 더 발전하는 거지. 영훈의 철학은 단순하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민수에게 받은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그날 오후 영훈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기로 되어 있다. 주제는 60세에 시작한 제2의 인생. 강의실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중장년층 청중들이 몰려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세에 새로운 꿈을 시작한 김영훈입니다. 영훈이 단상에 서자 박수가 터져 나온다. 그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60세가 되어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전 60년은 남을 위해 산 시간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 저를 위한 시간입니다. 청중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 청중들의 눈빛이 반짝인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영훈에게 다가와서 조언을 구한다. 그 중에는 은퇴를 앞둔 50대 회사원, 경력 단절을 겪은 40대 주부, 진로를 고민하는 20대 청년들이 있다. 선생님, 저도 50대인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전혀요. 50대면 아직 20년이나 남았잖아요. 저보다 10년이나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영훈의 답변에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진다. 그 시간 다른 곳에서는 영훈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각자의 결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준서는 여전히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는 가끔 아버지의 성공 소식을 들으며 후회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는 못하고 있다. 순이는 친정에서 지내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녀도 가끔 영훈의 소식을 듣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있다. 이혼할 때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후회만 가득하다. 반면 영훈의 며느리 지은이는 영훈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영훈이 그녀에게 카페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손자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할아버지,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와서 할아버지 이야기 해달라고 했어요. 손자가 영훈에게 말한다. 지은이의 카페에는 영훈의 스토리가 담긴 책자가 비치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다. 그래, 할아버지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니? 네, 할아버지는 진짜 멋있어요. 나도 커서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자의 말에 영훈은 뿌듯한 미소를 짓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돈이나 명예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말이다.
그해 말 영훈은 올해의 중소기업 인상을 받는다. 시상식장에는 그가 도운 젊은 창업자들과 공방 직원들 그리고 지은이와 손자가 참석한다. 가족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에게 새로운 가족들이 생긴 것이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함께해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영훈의 수상 소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온다. 그는 60세에 시작해서 65세의 정점에 올랐다. 나이가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임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수상식이 끝난 후 영훈은 손자와 함께 양평 공방으로 돌아온다. 저녁 무렵 공방은 조용하고 평화롭다. 영훈은 작업대에 앉아서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고 손자는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손자의 질문에 영훈이 고개를 든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사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야. 하지만 그때는 할 수가 없었어. 왜요? 할아버지도 가족이 있었거든. 아빠와 할머니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영훈은 손자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물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풀어서 말한다. 할아버지는 60살이 될 때까지 가족을 위해서 살았어. 그런데 그때 큰일이 생겼지. 모든 걸 잃게 되었거든. 그럼 무서웠겠어요? 정말 무서웠어. 앞이 깜깜했지.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가 깨달은 게 있어. 영훈은 작업대 위에 나무 조각을 들어 보인다. 이 나무 봐. 겉으로는 거칠고 못생겨 보이지. 하지만 정성껏 깎고 다듬으면 아름다운 가구가 돼요. 우와,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인생도 그랬어. 60살까지는 거친 나무 같았지만 그 후에 정성껏 다듬어서 지금의 할아버지가 된 거야. 손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에 뭔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할아버지, 그럼 지금이 더 행복해요? 영훈이 잠시 멈춘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진지하게 생각한다. 그래, 지금이 훨씬 행복해. 왜냐하면 지금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너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고. 손자가 활짝 웃는다. 영훈도 따라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할아버지,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내가 뭘 하든지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을 잊지 마. 네, 약속해요. 손자가 새끼손가락을 내민다. 영훈도 새끼손가락을 걸어 약속한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약속, 그것은 세대를 이어가는 지혜의 전수였다. 그날 밤 영훈은 혼자 공방에 남아서 깊은 생각에 잠긴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본다. 친구 민수와의 사진, 공방을 처음 열었을 때의 사진, 첫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사진, 상을 받을 때의 사진들. 민수야, 고마워. 내 덕분에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 영훈은 민수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린다. 30년간의 오해와 원한이 마지막에는 감사로 바뀐 것이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낸다. 공방을 시작한 이후로 매일 쓰고 있는 일기다. 오늘도 그는 펜을 들고 쓰기 시작한다. 오늘은 상을 받는 날이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내가 이런 날을 맞이할 줄 누가 알았을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영훈은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본다. 깊은 밤 별들이 반짝이고 있다. 내 나이 60세.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다.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환점이었던 것이다. 영훈은 일기를 마저 쓴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 더 많은 젊은이들을 도와주고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손자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민수를 다시 만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 덕분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로부터 2년 후 영훈은 67세가 되었다. 그의 공방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를 넘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영훈 공방에서는 단순히 가구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장년층과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영훈이 쓴 자서전 내 나이 60세. 진짜 인생의 시작의 출간 기념회가 열리는 날이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 대부분은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중장년층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영훈이 무대에 오르자 큰 박수가 터져 나온다. 그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있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려는 용기입니다. 청중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다. 특히 50대, 60대 중장년층의 눈빛이 반짝인다. 저는 60세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집도, 가족도 모두 사라졌죠.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행복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이라는 것을요. 한 청중이 손을 든다. 선생님, 저는 55세인데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어요. 앞이 깜깜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훈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55세면 아직 20년 이상 남았잖아요. 저보다 5년이나 일찍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20년으로 뭘 할지 설레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진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행사가 끝난 후 영훈은 사인회를 가진다.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모두 간절한 눈빛을 하고 있다. 각자의 사연과 고민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한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어머니가 영훈의 과거와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한다. 영훈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한다. 무조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일어서게 해야 해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그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쉽지 않은 조언이지만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안다. 저녁 무렵 영훈은 양평공방으로 돌아온다. 오늘도 젊은 제자들이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영훈에게 목공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선생님, 오늘 사인회는 어땠어요? 한 제자가 묻는다. 좋았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돌아간 것 같아. 영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이제 그의 역할은 단순히 가구를 만드는 장인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멘토가 되었다. 그날 밤 영훈은 혼자 공방에 남아서 새로운 작품을 구상한다.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전국의 중장년층들에게 기증할 책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 책상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새겨질 예정이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영훈은 혼자 중얼거리며 웃는다. 67세인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본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남은 인생을 만들어갈 것이다.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보자. 영훈의 다짐이 깊은 밤 공기에 울려 퍼진다. 먼 미래,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60세의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한 남자의 이야기. 나이가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임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어디선가 절망에 빠진 또 다른 60세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낼 것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영훈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김영훈, 60세에 진짜 인생을 시작한 한 남자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내 나이 60세 vs 찐 남은 인생 10년. 결국 승리한 것은 나이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었다.